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은 이제 모두가 잘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엔비디아가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상 지금 사이클은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꺾이면 그냥 모든 시장이 다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아웃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내일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 피크아웃이 언제가 될 것인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지표인데 지금 한 4.58이 EPS 예상치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얼만큼 잘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볼 내용이 있어요. 일단 EPS 쪽만 보자면 지금 23년 초반부터 이 AI 버블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면은 EPS가 이렇게 예상치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 폭을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5월 달에 발표할, 5월 말에 발표할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월 달에 발표하는 EPS 추정치는 지금 보면은 4.58에서 4.96, 그러니까 약 0.4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앞에와는 좀 다르죠. 앞에는 대부분 뭐 1 정도?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2분기부터, 특히 2023년 그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제 그때 시기랑 비교를 하면 갑자기 이 폭이 좀 줄어드는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 폭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EPS를 보면은 5월 달에 발표되는 것부터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감이 좀 있어요. 갑자기 이 폭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소라라는 AI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게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게 뭐 단기적으로 막 크게 뭐 변화시킬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은 모르겠지만 다음 5월 달에 발표할 때 둔화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는지를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수정될지 말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별로 수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단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랑 GDI랑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괴리율이 지금 199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1980년대 이후 사이클에서는 약 3번의 커다란 사이클이 있었죠. 걸프전 이후의 사이클,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클, 요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조정이 언제 나왔느냐, 조정이 언제 나왔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괴리율이 엄청 많이 벌어졌었죠. 이때가 아마 걸프전 때, 그때 근처일 거예요. 그때 발생된 리세션일 때. 그리고 여기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로나19죠. 그리고 이게 현재 기준인데, 일단 GDP랑 GDI랑 괴리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뻥카라는 얘기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어느 한쪽으로 다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좀 평균으로 맞춰지게끔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GDP가 이제 내려와야 될 거예요. GDI에 비해서 GDP만 지금 상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GDI보다 GDP가 이렇게 많이 튈 경우 이제 GDP가 이렇게 다시 수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하강을 하거든요. 어쨌든 GDP가 하강한다는 얘기는 실무 경제도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이 구간에서 리세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리세션이 있었고요. 이때도.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세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럴 만한 위치. 그러니까 저게 언제 꺾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이때 구간에는 실물 경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때는 연착륙이었어요. 주식 시장만 그냥 난리였고 거품이었고 실물 경기에서는 막 크게 경기가 막 위축된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때는 연착륙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좀 경착륙에 가깝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터지면 저는 경착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런 상황이 있고 결국 GDP가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내려올 거다. 그 GDP가 내려올 때 그 충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GDI랑 GDP랑 같이 놓고 보면은 파란색이 GDI입니다. 근데 GDI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최근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추세상으로는 뭐 바뀐 건 없을 거예요. 어쨌든 GDI 기준으로 보면은 22년부터 현재까지 뭐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GDP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23년 이때부터 괴리율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AI 사이클이었죠. 코로나19의 버블이 1차적으로 한번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의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는 이제 AI 버블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AI 사이클이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AI 사이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GDP도 이렇게 나오진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뭐 생산, 투자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이 AI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GDP에 영향을 끼치면서 GDI랑 벌어지게 하는 이런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피크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피크아웃이 확인이 되면 GDP도 결국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게 리세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지표들만 보게 되면은 일단 그런 위험성이 좀 잠재되어 있고 그게 언제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는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뭐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뭐 24년 뿐만이 아니고 25년은 더 좋을 거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꺾이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GDI가 딸려서 올라와야 됩니다. GDP 쪽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여태까지 사이클 상황을 보면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로 이게 GDP가 이렇게 올라온 만큼 이제 요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GDI가 이렇게 딸려서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와서 격차를 좁히면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없었습니다. 2008년 때도 그랬고 94년 그때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아예 괴리율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연착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논외로 하고 근데 지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확률 통계 관점에서 봤을 때 GDI가 GDP 쪽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GDP가 GDI 쪽으로 하강하는 그런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의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가이던스와 그 다음에 5월 말에 발표되는 실적 이 사이에서 뭔가 좀 변곡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나스닥 100 차트도 보여드렸듯이 이미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0여 년간의 장기 추세선을 헤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위치를 딱 찍고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분봉상에서 보더라도 한 60분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마 오늘 이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완벽히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단기 쌍봉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기 고점 시그널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게 현재까지는 단기 고점 시그널이긴 한데, 이게 중장기 고점 시그널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될 거라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다란 일봉상에서 쌍봉을 만들고, 또는 쓰리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흐름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어쩌면 이미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실적 가이던스 이번에 발표되는 것과 5월달에 발표될 거, 요 사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영래포 잔고거든요. 일단 이제 미국 금융당국에서 BTFP 프로그램은 종료한다, BTFP는 종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3월 11일에 종료될 거예요. SVB 사태로 인해서 그 BTFP가 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정도 쭉 끌고 왔는데 만기가 1년짜리예요, 이게. 근데 종료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지역은행 쪽에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BTFP가 3월 11일 날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영래포 잔고가 3월 11일 이후에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재수 없으면 4월 중에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문제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지나치게 했을 때의 위험, 그리고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 이 양쪽 모두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게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위든 아래든 그쪽 방향으로 무조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적절한 시기에 딱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상 이게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이거를 과연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거 계속 요즘에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옐런 장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이 비금융권 대출, 이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터지게 되면은 쓰나미가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대형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과가 6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형은행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도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같이 지금 적용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도 이 부분을 지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좋아서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긴축 발작을 갑자기 일으키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사후적 금리 인하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두 번째 정책 실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최악이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너무 늦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발생된 위험이 크게 터지면서 첫 번째 정책 실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준 사단에서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연준의 신뢰도는 아예 바닥을 그냥 가버릴 거고, 시장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이
갑자기 급격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블랙스완의 충격 정도, 그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내놓은지 요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는 위클리 만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고, 만약에 하방으로 나온다 그럼 뭐 당분간 뭐 조정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3월달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4월 전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4월 전후에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수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변곡이 만들어지는지, 이게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4월 전후의 그런 흐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투자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